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2022년 대선 전쟁, 후보 검증이 부실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철저하고 혹독한 검증, 총공세 시작됐습니다. 감정 싸움 격해지고요, 말은 더 험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표 직속의 대선 후보 검증단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단장으로 윤석열 저격수 김진태 전 의원 물망에 오르면서 당내 미묘한 신경전 시작됐습니다. 치열한 후보 검증, 입의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논해보겠습니다. 후보 검증과 함께 공약 검증도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2050년 탄소 중립 추진을 약속하면서 각자 정책 비전 발표했는데요. 기후위기, 기후재난, 매일 뜨거워지는 지구, 이 열을 어떻게 식힐 것인지 정치권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대담 지구는 빨간불에서 기후위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박지원 국정원장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국민의힘의 목소리 높습니다. 8월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해법일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고민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은 덥습니다. 정치권 뉴스 피곤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도쿄에서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경기 보셨습니까? 터키를 꺾고 극적으로 또 4강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대단합니다. 야구 한일전 주진우 라이브 끝나는 7시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봤으니 자, 주진우 라이브 보고 야구 경기도 보십시오. 우리 선수들 열심히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네, 1725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500명 정도 넘게 늘었는데요. 다만 지난주 수요일에 비하면은 150여 명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비하면은 좀 줄어든 확진자 수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여러 지표들은 좋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많아요. 네, 628명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휴가철이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오가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동량 크게 늘어서 그런가 봅니다. 네, 실제로 전국의 이동량은 수도권이 3.6%, 비수도권이 6.4%나 늘었습니다. 비수도권 방역수칙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대전에서는 하루 평균 7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결국 대전시는 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피서객 몰리는 부산은요? 네, 지금 현재 4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는 오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에 24시간 영업을 금지했고 또 피서객이 몰리는 해운대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취식을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누적 2억 명을 넘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상당수 이루어진 영국만 해도 2만 2천여 명씩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3천 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10만 명대입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일본의 확진자도 1만 2천여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 이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2억 명을 넘겼는데요. 이 첫 코로나19 보고 후 이 누적 확진자가 1억 명이 될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렇죠. 다시 1억 명이 늘 때는 반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코로나의 유행의 정점을 지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빨리 4차 유행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거리두기 신경 써 주시고요. 좀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모처럼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네. 또 인근 부지의 고도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약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울공항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또 도로, 그린벨트 지하철 등 옆인데 네, 이 그린벨트는 다만 철저히 보호하고 이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이익 환수 비율을 100분의 50까지 높여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최성해 전 총장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전 장관 측에 여러 가지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는데요. 한 인터넷 매체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공개되자 다시 이재명 지사 측이 이 둘의 관계를 밝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인이 데리고 온 사람과 이 정치인으로서 의례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또 다른 사진을 공개하고 계속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입니다.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 선언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감사원장으로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이 검은 것은 검다 했고 흰 것은 희다 했다라면서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봐요. 네, 후보 출마를 했으니까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다라거나 말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첫 질문이 한반도 위기를 위한 대비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첫 질문부터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런 추가 질문이 나왔는데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된 답변이 없다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규제 철폐를 얘기했는데요. 무슨 규제를 철폐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얘기하고 이 나머지는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족해요? 네, 이 답변이 이어지자 어떤 기자는 준비가 안 됐는데 출마 선언을 한 것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양측이 공방이 오가더니 이 공방이 싸움 수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yes or no로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또 반발했어요. 네, 국민의당 측 합당 실무 협상단이었던 김윤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여론을 조작해서 정권을 도둑질한 도둑놈들과 싸우고 이 다른 한편으로는 제 분수를 모르고 제멋대로 장난질하는 이 철부지 애송이도 제압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애송이요? 네,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좀 수위가 높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준석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안철수 대표가 경선 버스에 타면 참 좋은데 라면서도 꼭 요란한 승객을 태우고 가야 하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칠어집니다. 육군 제8군단에서 또 캠페인을 했는데 이상한 캠페인인 것 같아요. 네, 이 충용 감사 나눔 125 운동이라는 캠페인인데요. 매일 한 개의 선행을 하고 2번의 독서를 하고 5번의 감사를 표현하자라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선행하고 독서하라 좋은데 5번의 감사요? 네, 감사를 어떤 거든 이제 감사를 표하라는 건데 그냥 말만 하면 취지는 좋으니까 괜찮은데요. 네. 이 문제는 이걸 억지로 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병들에게 매일 5가지의 감사할 일을 적고 아침 점호 때마다 다른 장병들 앞에서 발표하게끔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할 말이 없는 장병들이 이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군인권센터는 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침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군단장이 좋은 뜻으로 권했다 하더라도 이 군단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이렇게 찾아서 그리고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선을 넘었다 이렇게 직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공장 제조업장에서 다치는 경우는 끼임 사고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조금 철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 전국 제조업 소규모 사업장 2,200여 곳을 대상으로 끼임 사고 위험 일제 점검을 했는데 1,300여 곳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라고 나왔습니다. 1,300여 곳이나요? 네, 비율로 보면 58.2%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이고요. 사망사고도 많아요. 네, 이 산업재해는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고는 대체로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건설업 소규모 사업장 1,050곳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위험에 대한 점검도 벌였는데 805곳, 76.7%에서 안전 관련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58%, 76% 굉장히 좀 위험에 노출을 해놓고 노동자들을 노동 환경에 밀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정부 부서에서는 이런 거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맥도날드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사용했습니까? 네, 이 폐기 대상인 햄버거 빵 등의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보도가 됐습니다. 햄버거 빵 겉봉지에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재사용을 한 겁니다. 이 KBS에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이런 행위를 1년여에 걸쳐 촬영을 해왔고요. 관리 직원인 이 점장 등이 지시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맥도날드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의 책임이라고 좀 책임을 돌렸습니다.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정규직 점장과 부점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KBS의 보도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이후 맥도날드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매장 주방을 자체 점검하고 유효기간 스티커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로 부족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어요. 저도 빵 많이 먹었는데 이 사람들 정말 돈도 많이 벌면서 글로벌 기업이라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맥도날드였습니다. 오늘 고 김홍빈 대장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네, 히말라야 14봉 완등을 달성한 후 하산 도중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이 추서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김홍빈 대장의 분향소가 마련된 이 광주시 염주 종합체육관을 찾아서 대통령을 대신해 이 청룡장을 추서하고 유가족과 동료 산악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체육훈장은 이 국민체육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고요. 이 청룡장은 1등급 훈장입니다. 네. 한편 오늘 영결식은 광주시 산악연맹 주관으로 오전 10시에 열렸고요.
이 고인의 유품은 이 무등산 문빈정서 납골당에 안치가 됩니다. 고 김홍빈 대장의 숭고한 도전 정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25님께서 배구 보다가 울었어요 얘기합니다.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시나리오를 쓰면 정말 좀 현실성이 없다고 욕먹었을 건데 정말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여자 대표팀 대단했습니다. 1720님은 근무 시간이라 제대로 응원도 못하고 숨죽이면서 봤더니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 너무 멋졌어요. 여자 배구 파이팅 얘기합니다. 7571님께서 우리나라 정치도 여자 배구 100분의 1만 좀 해주세요. 좀 덜. 비올라님께서 야구까지 마무리 잘해야 꿀잠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쿄 소식 좀 알아볼까요? 자세한 올림픽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의 김우강 PD가 도쿄에 가 있습니다. 취재 잘 하고 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김우강 PD 나와 있나요? 네, 취재 잘하고 있습니다. 취재 잘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좀 쉬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여자 배구 8강전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경기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터키를 상대로 한 여자 배구 8강전이 열렸는데요.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의 4강행입니다. 예. 오늘 또 주장 김연경 선수 28득점을 혼자 올렸습니다. 세계 랭킹 8위인 터키를 완벽하게 제압했고요. 특히 3세트가 접전이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듀스 상황 계속 이어지면서 27대 26까지 팽팽한 승부를 겨룬 끝에 우리가 승점을 따왔습니다. 김연경 선수 어제 밤에 잠을 설치고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경기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경기 종료 후 김연경 선수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 같고요. 사실 8강전 이제 결정이 났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구나 싶기도 했는데 저희가 좀 잘 경기를 풀어갔던 것 같고 또 5세트 딱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5세트 승률이 100%였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서로 믿고 있었던 게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세트가 분수령이었는데 주심이 조금 석연치 않은 판결을 했어요. 그때 주장 김연경 선수가 주심에게 강하게 어필하다가 레드카드를 받기도 했었어요. 네, 오늘 경기 보시면서 분통 터트리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3세트 24대 23인 상황이었는데요. 예. 세트 포인트로 우리가 1점만 더 득점하면 3세트를 가져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상황에. 그런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심이 양효진 선수에게 포인트 범실, 그러니까 공을 4번 터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연경 선수 주심을 향해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관중석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네트를 건드려서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레드카드 올라올 때 놀라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배구 경기에서 레드카드가 선언되면 퇴장은 없습니다. 1점 다만 마이너스. 1실점을 받고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듀스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3세트를 차분하게 승리로 이끌고 결국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브라질과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간의 승자와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1720님께서 5세트 끝나고 감중석에서 함성 나오니까 기자들도 막 소리 지른 것 같다는데 김우광 PD님 목소리였나요? 물어봅니다. 제 목소리 맞을 겁니다. 네.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질렀고요. 네. 네, 알았어요. 잘했어요. 8525님 선수들 서로 다독이면서 화이팅하는 모습 많은 감동을 준 것 같습니다. 얘기하네요. 5867님께서 근데요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깨끗하게 들립니까? 진짜 도쿄 맞습니까? 물어보는데요. 저희 KBS 중계팀 기술력이 이렇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합정도 아니죠? 네. 도쿄입니다. 도쿄. 자 지금은 어디 계세요, 김우광 PD님? 저는 조금 전 저희 남자 탁구 단체전 준결승전이 열렸었는데요.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 나와 세계 랭킹 1위 중국과 맞붙었는데요. 네. 3세트 모두 내줬습니다. 중국의 벽 역시 높았고요. 중국 탁구에선 세계 최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선수와 맞붙었던 대표팀 세계 랭킹 1위, 2위, 3위로 이뤄진 팀입니다. 중국은 서울 올림픽부터 리우 올림픽까지 금메달 32개 중 28개를 가져갔습니다. 네. 중국
오늘 뭐 준결승전에서 패배함으로써 결승에 진출은 실패했는데요. 동메달 결정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일본과 독일의 준결승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동메달 결정전 남아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숙명의 한일전, 야구 한일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본 현지에서도 한일전에 대한 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야구 준결승 열립니다.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일본과 충돌하는데요. 저도 방송 마치면 바로 요코하마로 출발할 건데요. 오늘 경기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양팀 주전 유격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한국의 오지환 선수, 일본의 사카모토 하야토 선수 맞붙습니다. 네. 방송 전에 KBS 야구 해설을 맡고 있는 박찬호 해설위원에게 오늘 경기 전망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역시 사카모토 선수에 대한 경계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경기 전망 박찬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마모토 선수는 지금 일본 리그에서 지금 최고의 그 선발 투수로서 활약하고 있고요. 굉장히 그 빠른 볼과 함께 그 포크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투구 폼으로 굉장히 빠른 볼을 던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자들이 좀 더 이 집중력 있는 이 짧은 그 스윙으로서 그런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뭐 여태까지 김현수 선수와 이정우 선수 정말 잘해왔고요, 잘해줬고요.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그 2번 타자로 이 김경호 감독님이 이제 타수를 바꿔주면서 더 집중력 있는 또 밀어치는 타법으로 정말 지난 두 경기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잘했던 선수들은 일본 팀이 벌써 이제 준비를 많이 할 걸로 생각하고 또 반면에 조금 저조했던 선수들이 오늘은 더 집중력 있게 아마 잘할 걸로 생각하고요. 양의지 선수의 한 방을 좀 기대하고 그리고 뭐 허경민이라든지 오재일의 이 큼지막한 그런 시원한 그런 타격 한 방을 좀 기대해 볼만 합니다. 박찬호 해설위원은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본인 또 인정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네네. 네, 제 친구 중에 박찬호 선수하고 한번 만났는데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두통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게 투머치 토크 해설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사카모토 선수 얘기를 했는데 사카모토 선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선수 얘기만 했는데 도쿄 올림픽 사실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하나 걱정했는데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다시 또 선수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발생했다면서요? 네, 선수촌에서 매일같이 좀 꾸준하게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1명, 2명씩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처음으로 집단 감염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스 아티스틱 스위밍,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 4명, 관계자 1명에게 한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5명 모두 선수촌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리스 선수단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들도 모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전원이 선수촌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경기에 모두 출전하지 못하게 됐고요. 이로써 이번 올림픽 관계자 중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27명이 됐습니다. 뉴스가 전해지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왔군요. 선수촌에서 327명이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네, 큰일인데요. 일본의 지진 소식도 들립니다. 오늘 오전 5시 33분쯤 일본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곳 도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는데요. 새벽 5시 30분이라 저는 곤히 자느라고 느끼지 못했는데요. 도쿄 상황을 전하던 호주 생방송에선 지진으로 인한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이 30초 이상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장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요. 일본 현지인들은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늘상 있는 일이어서 크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선수촌에서 이렇게 선수촌 그리고 이게 올림픽 취재하면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는 점 있습니까? 특이하다고 느끼는 점이요? 네. 제가 선수촌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갔고요. 못 가봤어요? 선수촌은 엄격하게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출입은 못했고요. 예. 오늘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날 일본에 입국했는데요.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끝나고 오늘부터 제가 외부로 좀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오늘 격리였어요, 지금껏? 격리라는 게 저희 숙소 그리고 경기장? IBC 국제방송센터 경기장만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로 출입을 할 수 없어서 몇 번 전해드렸듯이 뭐 차 안이나 숙소에서 도시락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2주의 격리 기간이 끝나서 어느 정도의 외부 출입이 가능해져서 오늘 일본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취재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감격했습니다. 되겠네요. 네, 조금 더 이제 뭐 활동에 조금 제약이 좀 덜 이제부터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1997님께서 늘 잘 듣습니다. 도쿄올림픽 소식 전하는 PD 목소리 좋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우광 PD입니다. 참고로 미원입니다. 강아지하고 그냥 둘이 살고 있습니다. 7892님께서 올림픽 선수들은 수년 동안 훈련하면서 연습하고 참가하는데 우리 태권 후보들은 아무 연습도 공부도 없이 뻔뻔하게 출마를 하고 있네요. 아,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현지에 있는 김우광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동군산 나들목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를 받아서 4km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송악에서 서해대교까지 또 화성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까지 어렵고 다시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까지 각각 3km씩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일찍에서 금천까지 3km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흥 나들목부터 장수 나들목 까지 5km 여파받고 있습니다. 또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토평부터 하남 분기점까지 6km 밀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남사 부근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10km 사이에 차가 몰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4km, 다시 양재에서 반포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3세트에서는 이것 상황까지 간 끝에 세트를 따내 승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테니스, 배구, 탁구 등의 종목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동점을 이루는 일로 새로 2점을 잇따라 얻는 쪽이 이기게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우실까봐 보기 준비해왔어요. 보기 1번 듀스, 보기 2번 룰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듀스, 2번 룰라.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세트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뭉쳤다. 여당 야당 수석 크로스. 김재원의 원, 강기정의 키. 원기옥 에너지를 모아서 원기 충전 원기옥. 냉철하고 확실한 분석, 막걸리 같은 걸쭉한 입담. 주진우 라이브의 특급 조합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일주일 뭐 더위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가만히 있진 않던데요, 김재원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대표 좀 잘 설득했는가 모르겠어요. 두 분 입당하고 출마 선언하고 준비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좀 불편해하던데. 이준석 대표는 또 지나간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쿨한 분이니까 지금은 뒤끝이 만만치 않던데요. 안철수 대표와 조금 좀 관계가 틀어진 겁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고요. 네. 원래 관계가 좀 소원했죠. 아, 그렇습니까? 틀어질 만큼의 관계가 없었죠. 아, 예.
근데 정확하신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반드시 합당을 원할 거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저 시쳇말로 좀 튕겨요. 예,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실제로도 협상 실무자가 오히려 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이상한 조건을 계속 더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조건이 늘어난다, 이런 불평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와 직접 이야기하자, 그런 입장이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 지금 화장실 갈 때하고 지금 화장실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진 거죠.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야 지지율도 안 나오고 또 후보도 마땅치 않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필요했겠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 자꾸 시끄럽게 할 사람 버스 타지 말아라,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안철수 대표를 너무 세게 몰면 쥐가 고양이한테 몰리면 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우리 대표를 세게 몰면 안철수 대표가 확 물어버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언젠가는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안철수하고 또 붐업 때문이든 뭐든 이벤트를 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몰아야 될 거예요. 윤석열, 최재형이 입당하면서 이 좀 큰 변수는 사라졌다고 보는 걸까요? 그러나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합당 이야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이 그 야권의 플랫폼 정당임을 이미 지향하는 것은 네. 공언했었고요. 그래서 야권 성향의 대선 주자라든가 또는 야권 성향의 인물들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당연히 안철수 대표와 합당을 성사시켜야 되고,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번 후보 단일화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그 어떤 자존심 문제라면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서라도 조금 합당 절차를 좀 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굽히는 모습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태규 의원 말씀하시기를 돈이 없지. 조직이 없고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러던데, 네. 이 체면을 살려주는, 자존심을 살려주는 최소한의 조치는 좀 해야 되는데, 정작 저쪽에서는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것뿐만 아니고 가진 정당의 어떤 가치보다 훨씬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부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 대표.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민주당이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안철수 당시 후보하고 단일화 협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라 할까, 이렇게 정치의 ABC로 접근한 게 아니라 매우 톡톡 튀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매우 힘들 겁니다. 저는 두 당이 합당하려고 했으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할 때 그때 합의서를 쓰거나 결론을 냈어야 됐고, 이제는 당분간은 안 될 거고,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안철수 우리 대표가 필요할 때 붐업 차원에서 언제가 있을 건데, 때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톤 다운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강기정 수석께서 우리 당에 꼭 도움되는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또 이건 도움된 이야기예요. 반대로 또 생각을 다시 해봐야 안철수 되겠네요. 대표를 많이 겪어봤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더 몸소 체험하신 분이라서. 자,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의 또 다른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상당히 좀 중도층에 어필하는 듯한, 그리고 굉장히 몸을 낮추고 저는 잘 몰라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은 이제 보통 감사원장까지 지내고 네. 또 과거에 법관으로서 생활하고 이러면 좀 고압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특별히 더 신경을 좀 쓰는 듯했고, 또 윤석열 총장이 사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뭐 경제 분야를 괜히 거론하면서 밀턴 프리드먼 끌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뭐 불량식품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노동 정책에 대해서 뭐 크게 많이 전문가적 식견이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서 이제 52시간을 뭐 120시간 이야기하고 이래서 논란이 되는 걸 보니까 네. 조금의 그런 논란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뭐 어지간하면 이야기를 좀 자제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법조인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들은 풍월로 자기가 그렇죠. 쭉 이야기하면 또 상대방이 뭐 별로 거기에 이의 제기를 안 하니 그게 맞는 줄 알고. 윤석열 총장은 하는데 다 모든 걸 또 너무 많이 잘한다는 식으로 좀 했죠. 이게 고시 공부를 한 10년 했잖아요. 네. 고시 공부 10년 하면 들은 풍월이 많아요. 네. 1년에 시험 한 번 치고 떨어지고 나면 또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리저리 사람들하고 온갖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네. 많이 아는 듯이 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대선 국면에서 하면 호시탐탐 노리고 네. 이제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반대자뿐만 아니라 또 언론까지 해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거꾸로 매달아 놓을 텐데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조금 한번 겪어보셨으니까 이제 네. 뭐 또 화들짝 놀라서 또 준비 또 해서 나오겠죠 뭐. 오늘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선언을 했는데 저는 서로 경쟁하듯이 저는 몰라요. 잘 몰라요 하고 말 실수하고 어떤 그런 경쟁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최재형 원장의 그 출마 선언이 그 대국민 출마 선언이 아니라 대국민 공부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이 헌법같이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고 우리 최재형 원장이 출마하면서 또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유일한 이유를 탈원전 정책에서 찾았어요. 네. 근데 이 탈원전 정책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헌법적 가치까지를 포기하면서 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해서 내가 출마하겠다. 이건 정말 궁색하고 정말 공부 선언이 됐든 헌법적 가치 포기 선언이 됐든 참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좀 공격을 하시려면 좀 제대로 좀 확실하게 공격을 하셔야지. 지금 뭐 헌법같이 뭐 잘못됐다는 겁니까?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기관이면서도 헌법상 중립기관 그게 바로 감사원인데요. 이 감사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요구한 그 감사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헌법상 중립적인 기관의 장을 압박을 하고 목을 조르고 그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하니까 이렇게 있으면 헌법 가치가 허물어지겠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출마했다는데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감사원장 임명할 때 미담 제조기라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격찬을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미담 제조기가 마지막 미담이 내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이렇게 나온 이것이 최고의 미담인 것 같아요. 아니 출마한 것이. 최고의 미담이에요? 잠깐만요. 대통령 출마한 것이 최고의 미담. 헌법적 가치에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이고 그것 때문에 임기를 보장해 준 것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임기 보장. 그래서 검찰총장도 임기 보장을 했고 감사원장도 임기 보장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어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됐든 윤석열 총장이 뭐 다 잘했겠습니까? 임기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난리를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정치에 개입해서 그 난리를 펼 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둬라. 임기 그만둬라라고 말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진짜 헌법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 개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임기 보장, 임기 중단 말인 임기 거예요. 중에 정치 개입하니까 정치 개입하고 이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뒀다면서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할 때 정확히 정치 개입을 했거든요. 인사권 개입을. 이건 뭐 팩트 체크를 앞으로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래 총장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윤석열 또는 최재형 두 사람의 임기를 보장한 거 이건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헌신짝처럼 버리고 나와서 겨우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뭐가 무너져요? 자기들이 헌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네.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징계까지 하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징계 그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까지 받아줘서 징계도 못했는데 뭘 임기를 보장하려고 해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이렇게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한 거고요. 그것은. 아니 저 징계를 최종 승인한 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 행정처로 이렇게 검토에 올라오면 사인을 하게 돼 있고.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게 임기 보장이라는 것은 추미애 장관은 잠깐만요. 마음이 약해서 그 정도 못해요. 이게 대통령이 시키니까. 임기 보장이란 것은 죄가 있어도 아니 잘못이 있어도 보장한 거 임기 보장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댓글 수사를 하니까 똑 찍어가지고 국정원도 조금 움직이고 어떤 사람들도 조금 움직이고 조선일보도 조금 움직이고 해서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 찍혀나간 게 아니고 괜히 그 바람을 피워서 아드님을 나가시고 그걸 아니라고 계속 우기다가 들통나니까 부끄러워서 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그 청와대나 국정원하고는 모르죠, 뭐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최동욱. 근데 그때는 자진해서 나가셨는데 이번에는 뭐 그 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징계를 주려고 계속 뭐 업무 정지도 시키고 뭐 직무 정지도 시키고 또 수사 지휘권도 박탈하고 이렇게 해서 목을 조르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자, 그 점은 그 이슈로 가면은 또 엄청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7617님께서 한 명은 말이 너무 많아서 논란이고 한 명은 말이 너무 없어서 논란이네요. 그러네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이 너무 많은 분은 이제 좀 자제하겠고 말이 없는 분은 이제 말을 좀 해야 이제 또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인지도가 좀 문제예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대중은 약간 좀 논란이 되는 이슈라도 그 이슈가 일어나야 관심을 보이거든요. 특별히 정치인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치 선전 전략상 보면 옛날에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에 보면 프레임 이론이 있어서 상대방이 설정한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논란을 만들어서 이 프레임이 논란이 되면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그러면 다음 프레임을 또 만들어서 또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이렇게 끌고 가는 적극적인 프레임 전략이 또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좀 본인이 의도한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만들었어요. 논란은 계속 납니다. 계속 저 연속극처럼 그렇게 진행되어서 일단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전에는 또 어떤 한 개인의 입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왜 입당 안 하느냐 언제 할 거냐 쭉 하다가 입당을 또 왜 이렇게 빈지털이식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왔느냐 뭐부터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가 뭐 왜 입당을 이렇게 했느냐 입당 가지고 근 한 2주 동안 논란을 벌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부터 시작해서 쭉 했는데 어쨌든 끝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그 검사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옆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일 거라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허술하고 동네 저 복덕방 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좀 약간 허술한 분이구나 이래서 최소한 그런 면은 또 좋아졌어요. 주변 지금 말이 한 사람 많고 한 사람이 적다 한데 말이란 것이 자기 인지도 올리기 위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정치인이 그러지만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부정식품 발언이라든가 뭐 앞에 수도 없는 거 놔두고요. 최재형 우리 후보도요. 말 안 한 게 아니라 최근에 최저임금 제도가 범죄다 이랬어요. 난 도대체 이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이 부정식품 발언이나 최저임금이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여기는 완전히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국민을 잡아나가요. 이거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이 무당 계급, 그런데 이제 무당 직업을 또 모욕한 또 지금 상황이. 아니 근데 이게 선무당은 명사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무당직을 뭐 이렇게 하니 아니라 선무당은 국어사전에 다 있습니다. 네. 꼭 윤석열, 최재형 같은 분을 지칭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선무당 제가 이런 언제 윤석열 후보가 누가 묻더만요. 그 누가 물었죠? 그 조은산 씨가 물었던가? 네. 권투 선수 누구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네. 타이슨과 메이웨더 얘기를 했죠. 뭐 그 선수처럼 자기는 두들겨 맞다 나중에 KO승을 하겠다. 근데 이 국민들이 보면 120시간 노동해야 되지, 뭐 부정식품 먹어야지, 최저임금은 범죄지, 때로는 여차하면 두들겨 맞기까지 해야 되지. 이거 완전히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아니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이 일종의 말하자면 그 지지율 1위 후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요, 그죠? 네. 어떤 행사에 가든 뭐 네. 무슨 그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짧게 답변하거나 자기가 필요한 말만 하는데 과거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좀 소통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자기 방어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에 대해서 뭐 정말 들은 풍물까지 이야기해가지고 쫙 설명하다가 이렇게 덜커덕 우리 강기정 수석님처럼 가장 악의적으로 이제 비판할 그런 분들의 그 먹잇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좀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조금 달라질까요? 당에서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속속 지금 윤석열 캠프로 가고 있는데 조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사실 만약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수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스스로 이제 자기가 좀 필요한 이야기만 해야 되고, 예컨대 이 비유를 들어놓고 비유가 문제가 되면 내 취지는 그게 아니고 이거야. 120시간 실제로 120시간 일하라는 게 아니고 그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주자는 뜻이야.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러면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해주자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120시간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고, 불량식품이니 뭐 부정식품이니 그런 논란이 괜히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저 법 적용할 때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최재형 후보는요. 뭐 물어보면 공부가 덜 됐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아니 공부해야지 왜 대선을 나옵니까? 네. 아니 그게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하면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하고 또 나은 천하의 인재를 모아서 국정을 맡기면 되는 거고, 자기는 지금 필요한 것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왔는데 뭐 그런 공부까지 지금 바쁜데. 아무튼 공부를 너무 많이 아는 후보하고 너무 모른다는 후보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같아요. 윤석열 후보 얘기하다가 최재형 후보 얘기하다가 민주당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이거 선을 넘는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자꾸 들어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강기정 수석님? 그래서 지금 당의 검증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당에도 지금 김진태 의원을 대표해서 검증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검증단을 만들어서 후보 대 후보가 붙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이건 사실 후보 대 후보로 하면 말싸움만 되니까 이런 것은 당의 검증단이 딱 심판을 봐서 이건 다 서류가 제출됐으니 또는 확인됐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심판을 좀 봐줘야 되는 검증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해법입니다. 그 검증단이요. 네. 그 민주당은 지금 거의 이제 캠프로 다 가서 중립적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김진태 의원을 그쪽 당으로 좀 수입해 갔어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맞아요 코드. 김진태 전 의원이 검증단에 지금 단장을 맡는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좀 윤석열 캠프에서는 조금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 못 받았고요.
검증단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김진태 의원 그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다만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실 산하에 예. 당 대표 직속으로 검증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아마 발표를 하고 지난 그 월요일 날 최고위를 소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최고위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구성을 한다는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이게 검증단이라는 게 결국은 각 후보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검증을 해서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분명히 검증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네. 있고 또는 왜 나만 검증하느냐 또는 왜 검증을 이렇게 부실하게 하느냐 각각 이해관계가 다른데 당대표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니까 중립적인 기관 예컨대 경선준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거기에 검증 소위가 있으니 그 산하에 두고 기능을 좀 제대로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경준위가 해체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바꿔달라 그래 요구를 해서 아직까지 이거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립적이고 그러겠죠. 공명선거 감시단 이런 거 있듯이. 근데 이제 검증단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우리 강기정 수석께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단을 만들자는 건데요. 원래 취지는 검증단을 만들면 검증을 요구하는 각 후보 측에서 검증단에 검증 요구를 하고 나면 검증단에서 그 후보한테 자료를 내세요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본다는 거지 이거 검증단 만들어 놓고 그걸 무대로 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3579님께서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 국민의힘 당명 준비의 힘으로 바꾸세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겸손인가요? 네. 원기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원 강기정 김재원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9살 유미는 올 초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레 받게 된 뇌관 교종 4기 암 판정. 의사 선생님은 유미에게 길어야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기엔 너무 늦어버려서 항암 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픈 유미 곁을 오롯이 지켜주는 건 유일한 가족인 엄마와 두 동생입니다. 가족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지금 받고 있는 비싼 치료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유미. 반드시 나아서 가족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유미가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주의보가 더 많았던 폭염특보 상황, 이제는 다시 서울을 포함한 곳곳에 폭염경보로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전국 곳곳에 지금 폭염경보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등 많은 지역이 이렇게 다시 무더위와의 싸움에서 조금씩 더 강한 무더위 속에 좀 지쳐갈 텐데요.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겠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모습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소나기 예보도 있습니다. 대기는 점점 불안정해지면서 모레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오늘은 주로 저녁까지 강원 북부 내륙과 강원 남부, 그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경남이나 제주 서귀포 쪽으로 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인데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도 소나기가 지난 뒤 글피, 토요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아무리 자주 지나도 이제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입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이유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25도, 전국이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해 낮 기온 서울 34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6도로 여전히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 이후 연합훈련 개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나 광복절을 열흘 앞둔 현 시점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올해 광복절 특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토 규제를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한 가운데 로토기업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시행을 앞두고 로토 가입 변호사가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작년 3월 말 3,966명보다 28% 감소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학법인의 신규 교사 위탁 채용 범위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법인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사학들이 사학 죽이기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신규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운전학원 강사가 구속 기소돼 다음 주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남성은 4년간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달 남북한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습니다. 남북관계 훈풍분화 기대가 됐는데 첫 번째 변수, 한미연합훈련이 다가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고민이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마음이 불편하죠. 예.
김여정 한마디에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나 또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뭐 이런 의견이 지금 합치되지 않고 있어서 예. 마치 그 분란의 씨를 김여정이 던진 게 아닌가. 또 한미 간에도 약간의 지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뭐 절묘한 수를 던졌는데 너무 여기에 뭐 크게 구애되지 말자. 예. 조금 사령탑 역할을 하는 청와대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면 북한에서 상응 조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박지원 원장께서 예견해서 보시는 거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네. 김여정이 뭐 이를테면 연합훈련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당한다는 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존엄성으로 볼 때 네. 그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지난 7월 27일 날 통신선 연결이 됐을 때 네. 그때 우리 정부가 단안을 해서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무기 연기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북한에서도 좀 기다려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이 통신선 연결과 관계없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던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것이 진짜로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말하는 어투라든지 또 자기 오빠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 사항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지 뭐 그거 하면은 파탄 난다 결단 난다 이거는 아닌 거라고 전 보여집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거 이유는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지금 작게 501호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네. 501호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공격한다는 징후라는 게 모호하거든요. 예. 우리가 그냥 공격할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공격했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700곳을 우리가 공격하게 돼 있다는데요. 예. 하여튼 수백 곳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안정화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진격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결국 북한을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두려운 게 참수작전도 포함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북한 지도자 목 따는 것까지 훈련에 할 때도 있다니까 북한으로서는 남북한이 잘 지내자고 하면서 그런 훈련한다는 게 탐탁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런 매번 불평을 하지만 요번에 불평하는 건 나름 일리가 있긴 있죠. 예. 네. 국정원에서 한미훈련 강행하면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도 도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가상할 수 있는 이제 최대의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SLBM 하면은 최대의 도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SLBM이라는 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데 이게 사실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더 겨냥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벌써 단거리 미사일로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1000개의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SLBM이 완전히 더 엄청나게 새로운 위협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미국으로서는 잠수함 타고 가서 미국 인근에서 쏘면은 미국 국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걸 흘렸다고 하면은 그거는 미국에게도 이게 한미연합훈련이 해가 되는 게 있으니까 예. 요번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권효고님께서 절묘한 수가 아니라 오히려 연합훈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결정은 한미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은 사실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남침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미국은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오히려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하고 한미연합훈련도 대대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게 별도로 되기 어려운 게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미국이 두려워서 한 거고 또 한미연합훈련하고 자기들은 중국이랑 동맹이지만 훈련을 안 하잖아요. 예.
근데 한미연합훈련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화 작전이라든지 참수작전까지 훈련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그러나 미국도 북핵 문제 해결에 완전히 지금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한미연합훈련하면 북핵 문제 해결은 상당히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 역시 완전히 파탄나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최소한 한두 달은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 통신선 복원하자 한국 대선 국면을 이용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했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도 이관시키고 지금 한미 간의 입장이 좀 다른 게 드러나잖아요. 예.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반도 평화의 봄을 다시 가져오게 해서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거고. 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 하는 거 전혀 안중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거 이게 바라는 거니까 한미 간에 이관시키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김여정이나 김정은이 기대하지 않았던 여야는 물론이고 이 정부 내부에까지도 의견이 지금 아직 일치되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서 북한의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박사님. 네. 한미연합훈련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볼 땐 지금 6일 남았습니다. 예행 연습까지 사전 연습이 있거든요. 네. 그게 6일 남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우리가 중단한다 그러면 한미 간에도 그렇게 관계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참수훈련이라든지 안정화 작전이라든지 쌍용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제 공격 이런 북한에게 공격적인 훈련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빼고 네. 그야말로 수비적인 부분만 훈련하고 규모도 좀 낮춰서 성의를 보이면 이걸로 큰 파탄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남북 관계가 바로는 안 되겠지만 될 것이고 한미 관계도 괜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통신선 복원 후에 조금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화 복원한 후에는 어떤 이야기 주로 한답니까? 이게 이제 남북 간에 직접 대면으로 만나진 못해도 네. 화상으로는 회담을 해서 일단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게 백신이라든지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인구의 5분의 1이 1년 동안 먹고 살 게 부족해요. 그래서 8, 9월 되면은 과거의 고난의 행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지금 굉장히 식량이 부족하고 의약품 부족한 거 사실이고 백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과거에 5만 톤 준다 그랬는데 북한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 준다 그러면 10만 톤이나 20만 톤을 주고 그리고 백신 같은 거를 미국이 주게끔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백신을 주게 되면 미국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서 세계에 정말로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도 주면서 북핵 회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체면이 쓰고 또 북미 회담이 되니까 남북 관계는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화상으로라도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해야 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거는 북미 간의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을 적극 설득하는 거. 네. 여기에 우리가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쌀을 주고 미국은 백신을 주고 그러면 네. 북한도 화답할 수 있겠네요. 예, 우리가 꼭 주지 않더라도요. 유엔 안보리 제재 중에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약간 좀 풀어주고 예. 제재를 약간 풀어주고 그 대신에 북한이 생필품을 수입하고 그다음에 정제유 같은 걸 수입하게 하는 박지원 원장이 바로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북한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북한도 손을 내밀기보다는 자기들도 광물 팔아가지고 생필품도 사고 정제유도 사고 싶은데 그걸 미국이 막아놓고 있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니까 꼭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광물 자원 조금만 수출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그걸 한다면 아마 북미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북한 개성공단에 맥도날드 열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송영길 대표께서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게 이제 한미연합훈련 하면 아무래도 남북관계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개성공단에 오히려 미국이 투자를 해서 맥도날드를 개성공단 내에 세우면 그야말로 한미연합훈련도 수비적 훈련이라는 걸 미국도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야말로 남북한 간에도 서로 적대적 관계가 안 되고 북한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 말로 할 거 없이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게 하면 결국 그것이 한반도의 해법이다 얘기하셨는데 네. 실현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네. 그런데 과연 북한이 지금 받아들일지 또 지금 남북 간의 현안 중에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게 다 많이 있지만 미국이 생각하기에 개성공단 재개는 가장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송영길 대표 말씀하신 게 실현되면 좋겠지만 가장 미국이 생각하는 뒷순위의 거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봅니다. 대선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남북관계는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보수 진영의 그 대권 후보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독일이 통일된 거는 그야말로 보수 정당인 콜 총리가 기민당으로서 대동독 화해협력 정책을 해서 독일 통일이 됐거든요. 예. 우리나라 보수 진영도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는 대권 후보가 나온다면 정말로 이 한 시대의 획을 긋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진보 후보들은 전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주장하지만 보수 후보도 그걸 주장해야 진정한 그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327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화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발로 뛰는 기자입니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새 캠프가 쏙쏙 꾸려집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 여야 가리지 않고 보좌진 분들까지 네. 네, 완전히 이제 캠프에 속속 들어가셔서 네. 거기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소식을 또 저희가 들어봐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 캠프로 네네. 갔어, 저 사람이 저 캠프로 갔어, 가서 만나보면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다들 굉장히 내가 미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명감 예.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줄 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봤던 것 중에서는 의원은 어떤 캠프로 갔는데 보좌진은 다른 캠프로 가고 그런 경우도 이런 사연도 있고 네. 어쨌든 그 야당 쪽에서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요. 여당에서도 또 아무래도 지금 지지율 잘 나오시는 분들이 여당에 몇 분 계시니까 네. 그분들 중심으로 많이 뭉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뭐 하고 계세요? 이번 주 휴가 가셨습니다. 휴가 갔어요? 네. 지금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아까 방송 끝나고 하면서 네. 홍준표 후보 뭐예요? 그랬더니 이빨을 지금 줄로 날카롭게 갈고 있다고. 그 말이 되게 정확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는 걸 손꼽아 기다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손꼽아 기다려서 이제 홍준표의 시간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뭔가 본색을 드러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휴가 갔구나. 네네. 이번 주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윤석열 후보도 휴가를 간다면서요. 맞습니다. 또 굉장히 빠르게 알려졌는데요. 네. 방금 그렇게 공지를 했는데 내일부터 4일 정도 쉬겠다라고 말하시면서 SNS 활동을 할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꾸 논란을 만들었는데 잠깐 쉬겠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또 쉬는 게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SNS에서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진은 어떤 거 올리는지 다 관심사긴 합니다. 지금 뭐 캠프가 막 돌아가니까요. 네. 윤석열 캠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저격해놨네요. 네, 사실 아직은 당내에서 경쟁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오늘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강하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좀 걸리나 봐요. 계속 견제구를 던집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법률팀을 굉장히 빵빵하게 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윤석열 캠프에서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검찰 출신 변호사분들이 꽤 많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그러니까 처가 관련 의혹 있었을 때 그 변호인을 하셨던 뭐 이완규, 손경식, 주진우 변호사 그리고 주진우 변호사가 여기가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등등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박근혜 청와대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밑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병우 그 창과 방패였어요. 윤석열 후보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분인데 맞습니다. 어디 캠프로 갔네요. 네, 이제 근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시더라고요. 이분 공격적이에요. 네, 법률팀 자체가 되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뭐 무슨 의혹을 제기한 그 뭐 언론사나 유튜버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저격한 겁니다. 성남 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2018년에 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선거할 때 그 바른미래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인데 이 의혹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꺼내면서 이 지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FC 축구구단을 좀 도와줘라.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단을 도와줘라 이렇게 광고도 좀 해줘라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지금 고발했는데 2018년 고발 사건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저격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지사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지사 쪽에서는 뭐 지역 경제를 위한 행정 기업 유치 과정이었다. 사실 시장이 FC 그 구단주를 했기 때문에 그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가 없다. 특혜 의혹 받을까 봐 뭐 기업 유치를 포기했던 전임 시장들과 달리 본인은 기업 유치를 성사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이거 비방 굉장히 좀 과열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도를 넘어서 것 같다는 선을 넘었다는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쪽 그 양강 구도로 돼 있는데 그 두 분의 공격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그 이 지사 쪽 얘기를 꺼내면서 배우 김부선 씨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네, 뭐 많이들 알려진 사안이긴 한데 계속 이제 그 고리로 공세를 펴고 있고. 음주운전하면서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 지사 쪽에서는 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친분서를 제기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맞붙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배우를 꺼내서 배우가 수많은 그 논란을 만들었는데 그 말을 가지고 그 언급한 거는 이거 선을 넘었다면서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건 선을 넘었어 얘기하니까 또 여기서는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방이 이어지는 데다가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오형훈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내에다가 신고했어요. 네네, 당 선관위에다 신고를 했는데 이 지사가 경기도민 세금을 경선 운용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좀 서로가 날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서로. 네, 근데 사실 당내에서 이렇게 세게 경선에 붙으면 그 상처가 큰데. 네,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당내 경선 주자들을 다 모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사실 주요 그 후보들이 많이 빠져서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했잖아요. 맞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인 이제 출마 선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 못한다 하면서 그 부인을 대신 참석을 시켰고요.
윤 전 총장은요? 윤 전 총장은 조용히 안 왔습니다. 조용히 안 와요? 그런데 사실 좀 재밌었던 게 윤 전 총장이 오늘 그 비공개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밝혔는데 이 봉사활동 시작하기 10분 전에 청와대 앞에 나타났어요. 네. 청와대 앞에서 권성동 의원 아시죠? 굉장히 친분이 두꺼운 권성동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지지 방문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공개 일정이 있다고 하신 거는 맞는데 네, 굳이 이제 안 갈 일이었나 이렇게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좀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 사이에 조금 미묘한 좀 강이 흐릅니까? 사실 그 최재형 후보는 어느 정도 좀 정상 참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기자회견이 파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정상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입당도 김기현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없을 때 기습적으로 했고 그 뒤에도 좀 그 응어리진 마음이 아직 안 풀린 상황에서 오늘도 행사에 이렇게 불참한 것을 두고서 당 지도부가 조금 불만인가요? 지도부에서는 이 정도는 좀 참석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을 표했고 또 캠프에서는 아니 뭐 후보가 각자 하는 일이 있는데 지도부의 이제 구색 맞추기, 뭐 사진 찍기 위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특별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지도부하고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1위 주자인 게 너무 지금 확실히 돼 있잖아요.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를 좀 따라갈 만한 후보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신입 당원으로서 대표가 지도부와는 약간 좀 힘겨루기, 뭐 기싸움을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행동들 때문인 것 같아요. 친이명밖에 사람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명박 캠프로 갔는데 맞습니다. 저기 윤석열 후보 캠프로 갔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구 MB 계열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후에 누가 있느냐, 윤석열 후보를 좌지우지하는 진짜로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런 그 상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야기가요. 어쨌든 그분들한테 왜 참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가장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제일 많이 몰립니까? 네네. 굉장히 많이. 거의 한 2배 정도는 윤석열 후보 측이 캠프가 많은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는요? 사실 홍준표 의원님 쪽은 많이 없어요. 사실 친홍으로 분류됐던 분들이 뭐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윤석열 캠프로 갔고 배현진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이렇게 같이 좀 활동을 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더 가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기후위기 특별대담 지구는 빨간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픈 것 같아요. 분명 아파요. 북극은 펄펄 끓고 있고요. 브라질엔 눈이 펑펑 온다네요. 폭염, 대홍수, 산불, 폭설, 지구가 아프다고 자꾸 신호를 보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아니죠. 기후재난으로 다가왔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식힐 방법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김백민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구가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온난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재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올여름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네. 갑자기 국지성 호우가 내리다가 갑자기 뚝 끊치고 폭염이 계속되는 거 보면 좀 이상 징후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열대 지역으로 변한 것처럼 기후가 굉장히 이상하죠. 네. 제가 요즘 일반인들에게 이걸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기 힘들어가지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대기 순환 장치가 고장이 났다. 고장 났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지구온난화 그러면 지구가 그냥 단순히 뜨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막 뜨거워질 때도 네. 있고 시원해질 때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 기후 현상들은 단순히 지구가 뜨거워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네. 홍수라든지 뭐 한파라든지 좀 약간 온도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우리 지구 어떤 순환을 조절하는 제트 기류가 네. 이제 고장이 나고 있는 거죠. 네. 순환이 점점 느려져 가지고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트 기류가 굉장히 출렁거리다가 한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그런 현상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체에서도 순환 기능을 하는 장기가 고장나면 이거 큰 걱정인데요. 그린피스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네, 그렇죠. 기후 변화 양상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이미 일단은 어떤 메커니즘인지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는 좀 감정적으로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 사무소가 시작을 했을 때는 2011년이었어요. 예.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후위기 캠페인을 또 한국에서도 진행을 해왔는데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이제 기후위기가 너무나 많이 진척이 됐구나.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는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후위기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뭐 중국에서 1000년 만에 대홍수가 왔다라든지 우리나라도 작년에 역대 최장의 홍수가 있었고 올해 지금 35도를 그냥 넘어가는 날이 그렇게 많아요. 네, 맞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계속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올해에도 이렇게 지금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기후 위기가 진척이 되었다. 사실 탄소가 배출이 되면 한 20년 후에 이게 점점 따뜻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전자를 데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가 배출했던 탄소가 결국에는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2100년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3도 정도 오를 거라고 하는데 네. 3도 지금 뭐 30도에서 3도 오르면 뭐 33도 좀 버티지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까, 교수님? 네, 우리가 여기서 1도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람 인체 체온하고 비슷합니다. 지구의 어떤 체온이 36.5도에서 이제 37.5도가 되면 뭔가 이제 좀 위험하다는 사인을 보내기 시작하죠. 근데 3도가 올라가서 40도가 되면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어떤 국제적인 한 지역의 날씨와 관련된 그런 온도가 아니라 우리 지구의 어떤 체온을 대표하는 전 지구 평균 온도 그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영구 동토층이 녹아가고 있다. 이게 심각하다 얘기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린피스에서 배를 타고 영구 동토층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동토층은 배를 타고 다닐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건 땅이기 때문에요. 그 옆에까지. 예, 그 옆에 저희들이 이제 북극 탐사선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극을 많이 관찰을 하는데 영구 동토층이 지금 이렇게 녹고 있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반구 같은 경우에 러시아나 뭐 캐나다가 영구 동토층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구 동토층에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녹아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사체라든지 동물 사체는 옛날에 그냥 잘 보존됐던 것들이 서서히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죠. 썩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방출되게 되는데 특히 메탄이 좀 문제죠. 메탄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더 지구 가열화를 시키는 게 더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녹게 되면 점점 더 이제 녹아지는 양상이 점점 더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 메탄이 더 많이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기후위기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 러시아에서 이 지역의 술록들이 대거 이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탄저균에 의해서 이제 죽었다는 건데 거기에는 그 이전에 한 수십 년 전에도 이 탄저균으로 죽었던 술록이 붙였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 죽었던 바이러스들이 사실은 다시 되살아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단순히 이제 메탄이 나오는 것도 크다는 문제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바이러스들까지 나오게 되는 엄청난 문제점이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생기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와 이렇게 연관성, 상관성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가 발생한 원인에 있어서 기후 위기가 또 어떤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산림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동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그런 전염병이니까요. 점점 밀접한 사람이 그런 어떤 인수 감염의 환경이 점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코로나가 이제 기후를 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안 쓰고 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탄소 배출 정도는 한 7% 정도, 일시적으로 7% 정도 감소시킬 뿐이어서, 다시 늘고 있죠. 네, 또 다시 늘고 있어서 이제 코로나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는 심각한 탄소 중독의 어떤 그 단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다, 심각하다, 이제 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기후재앙 막지 못하면 지구가 내전과 혼란에 휩싸일 거라고, 희생자 속출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된 말인 것 같고요.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예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시리아 내전을 얘기를 많이 하죠. 시리아 내전이 이제 2011년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리아가 이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가뭄이 엄청 심하게 들었습니다. 기후 위기에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0년에 또 러시아에서 흉작이 있었어요. 엄청난 가뭄 때문에.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밀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물론 이제 시리아 내전에 내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런 이제 식량 문제가 겹치면서 이런 이제 전쟁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이제 분석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랬는데 앞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태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유럽이 기후위기에 아주 이렇게 대처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사실은 아프리카와 유럽은 가까이에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이런 쪽에서 만약에 내전이 발생하거나 난민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유럽은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대응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동아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결코 이런 전 세계적인 불안정성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내일이면 늦는다고 90년대 초에 내일은 늦으리 이렇게 노래 불렀던 그런 캠페인도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그때 다 노래도 부르고 환경 캠페인 계속 이어져 왔는데, 목소리는 냈는데 왜 우리가 조금 획기적인 변화까지 이루어내지는 못했을까요? 세계가, 그리고 우리 정부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사실 지구온난화 1도씩 증가하는 게 기후변화라는 게 원래는 서서히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라는 실체로서 우리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경각심을 가지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지 고민들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후위기 할 때 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펄펄 이제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 많이 비교합니다. 점점 이렇게 뜨거운 온도가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증가하지만 자꾸 거기서 적응해 가면서 이게 별다른 변화가 없죠.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말은 결국에는 펄펄 끓는 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지금 펄펄 끓어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 될 기후 위기의 실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돈 때문인데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탄소, 이 환경, 에너지 이런 건 조금 뒷전인데 좀 한국 기업들은 이 기후 위기에 얼마나 대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뭐 요즘에 그 ESG라는 네. ESG 경영이라는 얘기를 많이 광고도 막 하더라고요. 광고를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일반인들 뭐 시민들이 보시면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나? SG 사실, 막 예. 여기 뭐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잘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실제로 이제 11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10대 그룹이 이제 100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거죠.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사용 목표, 이행 연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A, B, C, D, EF로 점수를 매겼는데 A, B 학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괜찮은 데는 없고 안 보이니까 하나도 없고 그나마 이제 삼성그룹이랑 SK가 C 점수를 받았는데 이쪽은 재생에너지 100% 목표는 있다. 그러나 이제 SK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하겠다고 이제 다 그렇게 응답을 했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한 이제 기업도 있었고 목표 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C가 가장 좀 높은 점수였고, 뭐 LG나 포스코 이 정도는 뭐 한 D 정도 저희 이제 점수를 받았었고요. 뭐 아예 이제 응답을 안 한 뭐 롯데나 하나, GS,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농협 이런 쪽은 아예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답을 했던 기업들 이걸 다 합쳐서 평균 이제 목표 연도를 봤어요. 그 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그랬더니 이제 2048년인데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아리백이라고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그 약속을 한 기업들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평균 목표가 2028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보다 훨씬 더 이제 뒤처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는 얼마 전에 자기들이 또 이제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현대건설이 최근에 또 베트남의 석탄 화력 발전소 여기 또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은 뭐 광고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뒤에서는 광고와 현실은 다르군요. 예. 목표조차 없는 기업들도 많죠. 예,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 점수를 받았던 그 이제 뭐 롯데나 하나, GS, 현대중공업, 뭐 농협 같은 이런 그룹들은 아예 이제 목표 같은 설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죠. 목표를 내지 않았던 거죠. 다 쓰는 거기 회사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제 110대 죄송합니다. 교수님 정책 정부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우리 NDC라는 탄소 감축 목표를 국가별로 지금 파리기후 협약 이후로 우리가 2030년까지 얼마 줄이겠다라는 목표치를 낸 적이 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서 조금 위협한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올해 또 새로 목표치를 설정해서 뭔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정부 정책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에너지 기후 위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에너지 위기에도 굉장히 취약한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후라는 걸 한쪽 측면을 너무 기후에만 바라보다가는 사실 에너지 쪽을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태양광 풍력 그 이슈만 가지고 한정을 해서 보더라도 어떤 태양광 풍력으로 만들어 놓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잘 쓰는 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데 약간 좀 태양광 풍력을 그냥 무작위로 계속 늘리는 데만 이렇게 에너지 생산에만 조금 지금 정책들이 좀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예. 에너지 생산 얘기 나오면 지금 그 보수 언론가 일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원전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근데 교수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될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정부 통계로 해도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낮아요. OECD에서는 정말 꼴찌 수준이라 그렇고, 제가 원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원전이 친환경이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한 측면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 세계 뭐 IPCC라든지 아니면 IEA는 대부분 다 이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원전도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원전이 친환경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갈 수 있는 에너지원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질문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원전이라는 게 재생에너지와 연동이 안 되는 에너지원이에요. 재생에너지는 뭐 낮에는 이제 햇볕이 많아서 이제 태양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뭐 바람이 불어서 풍력을 하고, 어쨌든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에너지 저장 시설을 이제 또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해야 되지만, 원전은 이 재생에너지가 변동할 때 그것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이 좀 적다. 그러면 다른 에너지원을 뭐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원전은 출력 조절을.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같이 갈 수 있는 연동이 되는 에너지가 아닌 거고, 뭐 후쿠시마 사태를 보듯이 이게 안정성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해변 지역에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심해지고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더욱더 취약한 에너지원이 원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렇다면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원전이 우리 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2020년 지난해 차지했던 비중이 29%,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석탄이랑 가스, 이게 이제 한 60% 정도인데, 그러면 이거 석탄이나 가스를 친환경적인 원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체를 한다. 그러면 지금 한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24기 정도가 있는데 한 70기 적어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적으로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일까? 저는 정말 이제 원전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한다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네네.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네네. 원전의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경제성이 계속 원전은 떨어지고 있고 친환경 네네. 에너지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원전은 기본적으로 뭐 굉장히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원전의 경제성이 굉장히 다르게 평가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에 설비 비용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점점 탄소의 어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지으려면 시멘트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비용이고요. 또 이제 원전을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그 이후에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구형 원전 같은 경우에 그것을 뭐 새로 더 짓자거나 하는 그런 어떤 것은 지금 방금 정상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시대에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원전 분야에서 그런 어떤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전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죠. 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한 30% 정도? 예, 방금 말씀이 작년에 발전 비중이 29%예요. 네, 재생에너지 효율을 좀 계속 높여야 될 텐데요. 그리고 원전 비중은 조금 낮춰가야 될 텐데 지금 유럽연합과 우리나라가 탄소 국경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 때문에 수출할 때 수입할 때 세금 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연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탄소 국경세를 얼마 전에 이제 세부안을 유럽 연합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그 부분이 주목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EU와 같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외를 해달라, 면제를 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공짜로 많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해서 계속 이제 탄소 배출이 늘어났죠. 근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2015년도에 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도 늘어난 것은 결국에는 이제 공짜로 많이 나눠줘서 그런 거고, 이유가 여기 면제를 해주겠다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제 탄소 가격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으면 이제 면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은 뭔가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서 탄소세를 뭐 부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제대로 수행을 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효율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우리는 결국 답을 찾겠죠? 네네. 네. 얼마 전에 펴내신 책 제목이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인데, 네네. 지혜를 내겠죠? 기후위기에 대한? 네.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는데, 주체가, 사실 개인이 변하고 있어요. 네. 개인들의 의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특별히 청년들이 네. 기후위기는 네. 나의 문제고, 맞습니다. 나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기후위기의 어떤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개인들의 그 마인드는 굉장히 충만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기업의 어떤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기업은 돈만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입장차들이 다 있습니다. 각국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기후위기를 알면서도 지금 조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앞으로 20-30년 정도는, 물론 2030년이 되면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후와 에너지가 뭔가 어떤 시대의 화두가 되는 시대가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돈도 기후와 에너지 쪽으로 많이 몰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글로벌 대응이 실패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는 지금 이미 이제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계속 단가가 싸지고 있고,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개인들의 마인드, 개인들이 기업과 정부를 꾸준히 압박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결국 이 세상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시키고 움직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기술 압박으로 기업과 정부를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기후위기 특별대담 지구는 빨간불, 지금까지 부경대 김백민 교수 그리고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와 함께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구한테 한 말씀, 혹은 지구에 사는 인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훈 캠페이너. 네,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개개인들의 인식 변화가 많아지고,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선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고, 앞으로 이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정책을 수행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선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지금 과학계가, 전 세계가 얘기하는 것은 2030년에는 2010년 대비해서 45%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대에는 탄소 중립을 205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이제 우리 현 정부라든지 아니면 대선 후보들이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백민 교수님. 네네. 제가 어떤 그 대중 강연을 해보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후 위기에 대한 의식이 확고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식이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내 혼자 바뀌어서 뭘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기후 위기를 대응하면서 개인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판을 좀 깔아줘야 됩니다. 하나의 예만 제가 오늘 들으면서 마치겠는데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 하고 이제 조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태양광 하면서 뭐지 산림훼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 많이 논란이 나왔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그 태양광 발전하는 부분이 전력 피크 때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폭염에 있어서 우리가 큰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조선일보가 잘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인이 생산하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의 양조차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서 개인이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시대의 어떤 판을 좀 잘 깔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백민 교수님, 정상훈 캠페이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돌발 퀴즈 정답은 듀스였습니다. 듀스. 햄버거 쿠폰 챙겨가세요.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